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만나보면 너무나 반가운 얼굴 한 분 초대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셔서 현역 배우 손숙 씨 이렇게 소개해야만 기분 좋아하시는 손숙 선생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선생님이 편해요. 싫으세요? 정관용 스님이 저를 선생님 그러면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아니, 뭐 실제 이렇게 드신 걸 어떡합니까? 그래요, 진짜. 그죠? 네. 근데 연세를 어디로 드세요? 온몸으로 먹죠. 요즘에는 근데 얼굴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눈도 너무 나빠져서 이쪽 왼쪽 눈이 황반변성이 오고 살짝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TV를 보면서 제가 자꾸 볼륨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몸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뵙기에는 고맙습니다. 정말 어쩜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배우잖아요. 참 반세기가 넘었죠? 넘었죠. 그죠? 50주년 한 지가 제가 한 벌써 3년, 4년 지난 것 같으니까. 54년. 네. 요즘도 근데 바쁘시잖아요. 공연이 많으시잖아요. 작년까지는 정말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4편 정도. 연극 4편?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정말 왜 그러시냐고. 근데 올해는 이제 신작은 없고 했던 작품들이 올해는 이제 전부 지방 공연이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놀며 쉬며 지방도 다니면서 예. 올해 하루는 이제 한 해는 그렇게 보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작품을 하면 연습 기간부터 공연까지 보통 몇 개월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보통 한 3, 4개월 그쵸? 걸리죠. 연습을 보통 한 2개월 그러니까요.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공연 기일이 좀 길어져서 한 달 가까이 어떤 때는 2달, 3달도 하고 그다음 또 지방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거의 한 4, 5개월은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4작품을 하셨다면 1년 12달? 그렇잖아요. 겹치기까지 했어요. 제가. 저런. 아마 다른 일 이렇게 했으면 돈 좀 많이 벌었을 거예요. 연극계의 아이돌이다 이런 별명이 작년에 붙었습니다. 아이돌만큼 스케줄이 바쁘다 그래서요. 아이돌한테 너무 미안해. 아무한테나 아이돌 붙이면 안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들은 그렇게 바쁜 스케줄 하면 소위 떼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 돈을 못 벌어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게 구조 자체로 한 달을 해봤자 극장 객석 수는 빤하고 그렇다고 그게 또 꽉꽉 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대부분의 공연이 그런데 제작비 들어가고 뭐 소극장 같은 데는 한 200석 한 달 해봐야 얼마 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출연료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연극인들 뭐 배우뿐 아니라 뭐 연출 다들 할 것 없이 직장이 한두 개 더 있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뛰는 거죠. 그게 직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저는 우리 같이 이제 연극하는 여배우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울었어요. 연극 끝나고 밤에 11시에 동대문에 가서 새벽까지 일을 한대요. 그 동대문 시장에 왜 그 뭐 옷 팔고 이런 데 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나와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그런 일들을 아마 거의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연극이 없는 기간 동안은 아예 뭐 막노동을 뛰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막노동. 돈 좀 벌어서 연극하는 기간 동안 버티고. 그럼요. 예. 출연료라는 거는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상당히 이제 선배고 오래 했기 때문에 출연료를 받긴 받는데 출연료다 하고 주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됐나? 네. 저희는 어떤 땐 저희 돈 내고 하기도
1950 몇 년 전에 네.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네. 어쩌다 그래 이 길로 들어오셨었던 거예요, 그래? 근데 뭐 요즘에 강연 가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슴 뛰는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쉽게 대답하면 그냥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이 일이 가장 가슴이 뛰었고 저는 지금도 무대에 설 때 되면 가슴이 뛰어요. 예. 진짜 신기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생기거나 정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아마 부모가 시켰더라면 아마 가출했을 거예요. 언제 처음 그렇게 가슴이 뛰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제가 연극을 우리 학교에서 하는데 스텝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때도 고3은 정말 정신 없을 때거든요. 2달을 제가 거의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스텝으로 뭘 맡으셨어요? 조연출. 네,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학교가 벌컥 뒤집혔어요, 선생님들이. 쟤는 고3이 어쩌려고 너는 수업도 안 들어오고 연극하느냐. 예.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하면서. 그랬는데 정말 그때는 운이 좋게도 그거 끝나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좋은 대학 가셨잖아요. 고려대학까지 가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조금 했죠. 의대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근데 전혀 적성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성적도 안 되니까 이제 고려대학 사학과를 갔는데 정말 운 좋게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들어가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연극을 하게 된 거죠. 대학 연극반? 네, 연극반. 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연기를 직접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연기는 직접 안 했는데. 조연출을 스텝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좋았다? 근데 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제가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오디션을 제가 못 봤거든요. 아하. 저는 조금 성격이 묘한 게 시켜주면 잘하는데 내가 나서서 저도 할게요 이런 얘기를 잘 못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기를 그냥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그 오디션을 보니까 저는 오디션을 안 봤어요. 그래서 못 뽑혔거든요. 예. 근데 너무 하고 싶기는 하고. 그러니까 스텝으로. 그래서 스텝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피 속에 막 뭐가 있었어요. 흐르는 거죠? 네. 그 정말 신기해요. 혹시 부모님 중에 뭐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전혀 아주 정말 완고한 경상도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어린 시절부터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전혀 없었어요. 어른들 앞에서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해서 뭐 귀염을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서 선생님 노래 시켜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저는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숫기가 없으셨어요? 근데 사람만 없으면 우리 할머니 뭐 이렇게 치마를 입고 혼자서 거울 보고 그런 짓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뭔가는 끓고 있는데 저희 집안 분위기라든가 굉장히 완고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양반집이라 그런 거를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끓고는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던 거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우연히 이제 접하게 하고. 됐고. 아니, 초등학교 때도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읍내에 서커스가 들어오면. 네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서커스가? 서커스 오면은요, 나팔을 불고, 막 이제 관객을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커스 출연하는 이제 배우들이 시내를 이렇게 의상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서커스가 들어와서 떠날 때까지 계속 그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너무 이상하죠?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서커스 한번 따라가려고 보따리 싼 적도 있어요. 뭐요? 아무도 몰래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출하시려고? 가출하려고. 너무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때는 서커스 가면 천막을 치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천막 쪽으로 막 가는데 우리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으니까 너 어디 가니?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나 서커스 따라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너 큰일 나. 거기 가면 하루에 식초를 한 사발씩 먹여. 그러는 거예요. 식초? 이 식초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뼈를 노골노골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줄도 차. 유연성. 근데 그게 정말인지 어디서 들은 황당한 얘기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그때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그래서 2시간 만에 가출을 접고 도로집으로 들어갔는 적이 있는데. 친구 없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아마 뭐 동춘 서커스 단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네. 그렇게 막 피 속에 있는 그것을 결국 남들 앞에는 못 나서는. 못 나섰어요. 숫기 없는. 그러다가 대학 시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시게 된 겁니까? 대학 시절도 저는 대학 때까지는 제가 배우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저희 집에 완고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꿈은 소설가였어요. 작가나 아니면은 그 신문사 기자나 제가 조금 이제 문학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 가슴은 그거 말고 이쪽으로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연극반에 그때는 이제 여학생이 적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못 이기는 척 들어가서 연극을 하면서 그때 완전 빠져들어서. 사실은 연극도 문학의 일종이잖아요. 크게 보면. 희곡이 바탕이니까. 그래서 아주 전혀 딴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1학년 때부터 무대에 서셨어요? 그럼요. 들어가자마자 저 주인공 했어요. 주인공을? 여학생이 귀해가지고. 1학년인데도? 예, 그때는 제가 들어간 거 고려대학은 정말 여학생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여학생이 몇 명 들어오면은 각 동아리에서 이제 욕심을 내죠. 근데 제가 고3 때 연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재연극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붙들어 갔어요. 연극반 동아리에서. 근데 못 이기는 척 끌려갔고 그때 다 마침 또 선후배 합동 공연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운 좋게 주인공을 맡았죠. 처음 무대에 섰어요. 그래갖고. 그게 1963년도.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여학생이 없어서 주연을 맡았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고백합니다만 대학 시절 연극반을 좀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무대에 서시기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사회과학대학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여기도 여학생이 없어서요. 여자 역 하셨어요? 여배우는 음대에서 꼬아요. 맞아. 그랬어. 그런 시절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학생이 없어서 주인공이 됐다라는 말이 실제인지 아니면 겸양인지는 연기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어떤 평가를 받으셨어요? 근데 정말 저는 겁없이 이제 무대에 섰죠. 1학년인데 그때는 뭐 이제 기성 선배 배우들도 같이 출연을 했거든요. 졸업하신 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많이 연습 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무대에 섰는데 첫 공연 때 제가 완전 대사를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딱 나갔는데 객석에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랬더니 다행히 제 상대 역하는 배우가 이제 굉장히 그때 이름 꽤 유명한 배우셨는데 그분이 저를 끌어주셨어요. 첫 대사가 여보 어딨어요? 그게 첫 대사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나가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 그 사닥다리 위에서 여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먼저 받아주는.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했는데 정말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때 이대의 영문과 교수셨던 김갑순 선생님이 연극 평론도 하셨는데 그때 동아일보의 여배우 탄생. 이야. 그 시절만 해도 연극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라 대학 연극도 그런 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배운가 보다. 뭐 좀 우쭐한 기분? 그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학교 때 연극을 했고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제 상대 역을 했던 그 남자 배우하고 결혼을 하고 재학 중에? 재학 중에. 졸업을 안 하셨던가요? 졸업을 못했죠. 중퇴하고 그 양반하고 저하고 대선배였죠. 9살 차이 나는. 대학이든 뭐든 다 뿌리칠 만큼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뭐 저희 집안에 뭐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나중에 제가 이제 졸업장을 받긴 받았어요. 아, 예. 명예 졸업장. 예.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한 2, 3년 사실은 연극을 쉬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연극을 한다, 대학에서. 게다가 9살 위 연극 배우하고 결혼을 한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 연극을 한다 할 때는 우리 어머니는 이제 학예회 수준으로 생각을 하셨죠. 학예회.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결혼을 한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신 거예요. 내 딸이 배우가 되는 것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배우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 네. 더더구나 저희 집은 경상도, 아주 완관 경상도인데 저희 애들 아빠는 전라남도 목포예요, 고향이. 저런 또. 9살이나 차이가 나죠. 직업도 없죠. 그러니까요. 그때나 뭐 지금이나 배우가 가난한 거는 뭐 똑같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너 죽고 나 죽자. 치마끈으로 목도 매시고 아이고. 난리 나셨어요. 예.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말립니까? 예. 결혼했어요. 그 정말 그 반대를 무릅쓰고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그 어머니하고는 언제쯤 이렇게 화해가 되셨나요? 화해랄 것도 없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니까 뭐 어머니도 방법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마음 한 구석은 용서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탐탁치 않아 하시고. 탐탁지 않고 또 결혼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결혼하고 또 저희 애들 아빠가 뭐 배우를 그만두고 딴 일을 하다가 또 뭐 좀 실패하고 이제 엄청 저를 고생시키는 걸 보셨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렇게 완전히 용서는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뭘 만들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딸을. 우리 어머니요. 현모양처. 그냥 현모양처? 우리 어머니가 워낙에 그 아버지가 애를 많이 먹이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이제 당신 생각으로는 좋은 집에 시집 가서. 그렇죠. 부잣집. 부잣집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좋은 집에 시집 가서 남편 사랑을 듬뿍 받고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이면서 오손도손 사는 거. 이가 우리 어머니 꿈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혀 제가 그 짓을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속상하셨고. 네. 저는 그냥 굉장히 불효한 딸이죠. 좌우간. 그렇게 이제 사랑에 빠져 결혼도 하시고 연극 무대마저도 2, 3년 쉬시고. 네, 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건. 근데 한 2, 3년 이제 그때는 저희는 결혼하면 다 집안에 들어앉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사회 분위기였기 게다가 때문에. 애까지 있고 네, 뭐, 당연히 이제 다 그만뒀는데 그 명동에 그때 명동 이제 예술극장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그 연극 간판을 보면은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사정을 했어요. 1년에 연극 2편만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무슨 허락받을 일도 사실은 아닌데 막 그게 정말 사정을 했더니 그 우리 남편께서 아주 무슨 자기가 허락하듯이 인심 쓰듯이 그러면 다른 거는 절대 하지 말고 그때 뭐 TV나 절대 하지 말고 연극만 딱 2편을 해라. 그래서 그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연극을 다시 시작한 게 그게 1968년. 제가 65년에 결혼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기성무대 데뷔를 한 거는 68년에 그 유진 온일의 상복에 어울리는 엘렉트라라는 작품에서 제가 엘렉트라 역할을 맡아가지고 데뷔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연극을 해온 거죠. 힘들잖아요. 또 금전적으로는 보상도 별로 없잖아요. 없죠. 하지만 내 가슴은 뛴다. 그거 하나로 54년이 버텨지죠? 저는 애초부터 연극을 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게.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다. 그땐 돈이 일찍 거의 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어렵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걸 그만둬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어요. 하다가
또 우리 남편이 또 일을 또 많이 저질러서 이제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다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시작한 게 라디오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40이 넘어서 돈을 벌어봤어요. 그것도 제가 제 발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네, 나와서 이제 라디오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가장으로 또 생계를 꾸려가면서. 근데 그 30대 그 시절에도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쪽으로의 유혹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었죠. 네. 뭐 TV는 그때 TV는 초창기니까 하려고 했으면 뭐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건방이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그 시절만 해도 TV와 연극은 굉장히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고 연극을 하다 TV에 가는 거는 굉장히 좀 타락한다. 타락. 속물이 된다. 속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술계에서 그렇지. 예술을 하다가 대중예술로 간다는 네. 거는 굉장히 그건 해서는 안 될 일.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갖고 나는 절대 저건 안 하리라. 안 하리라. 난 고고하게 연극만 한다. 하여튼 그런 무슨 자존감? 그런 게 굉장히 셌어요. 저는 좀 성격이 어떠냐 하면 휘어지진 않고 부러지는 성격이 네, 약간. 네. 응.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제 뭐 라디오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했고 한 시절 그랬었어요. 부끄러우셨어요? 그게? 부끄러웠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우리 연극계 어느 선배께서 손숙 너무하죠? 그러셨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울면서 선생님 아이들 데리고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예, 예. 우리 남편이 너무 빚을 많이 져서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럼 굶어 죽어요? 제가 그 울면서 막 덤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따지고 보면 근데 또 이순재 선생님, 신구 선생님 이런 분들도 다 생계 때문에 나가셨어요. 대학 연극반 출신이시고 그럼요. 연극 하시다가 탤런트가 되시고 영화도 하시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도 초기에는 연극만 하셨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다 가장이시잖아요. 아, 결혼하고 애들도 있는데 네. 벌이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들 나가셨는데 이제 그러고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그 경계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조금씩 허물어지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는 연극 배우들도 다 기회가 되면 다 TV도 하고 영화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경계는 없어졌어요. 한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연극 그다음에 또 영화도 가끔 하셨잖아요. 영화를 저는 많이는 안 해도 가끔 했죠. 가끔 근데 하셨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좀 세게 생겼나?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꼭 무슨 뭐 성폭력 얘기라든가 뭐 가정폭력 얘기라든가 아니면 위안부 얘기라든가 사회성 짙은. 예, 그런 작품을 제가 좀 몇 편 했었어요. 근데 해보시니까 무대 위에서 관객들 앞에 있는 그대로 매일매일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연극이고 네. 영화나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정해진 촬영을 필름을 통해서, 해서 그렇죠. 필름을 통해서 편집을 통해서 그게 한 편이 완성된 게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던가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연극은 배우 예술이에요. 뭐 연출이 아무리 간섭을 해도 무대에 딱 서는 순간은 그건 배우 예술이죠. 예, 그리고 예. 배우와 관객이 직접 만나는 거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나 희열은 영화나 TV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TV나 영화는 감동 예술이죠.
네. 아무리 지가 연기를 잘했더라도 잘려버리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고 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제 연극은 현장 예술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면 끝나버리잖아요. 맞아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영화나 TV는 필름으로 남아있으니까 뭐 그런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연극은 기초예술이에요. 네. 과학도 기초과학이 있듯이. 그래서 거기서 연기력을 키우고 작품 분석하는 거, 그거를 이제 다 공부한 다음에 TV나 영화로 간다면 훨씬 그렇죠. 더 멋진 연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영화 스타들 거의가 다 연극배우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뭐 황정민 씨, 송강호 씨, 설경구 씨, 뭐 김윤식, 오달수 씨 다 연극에서 맞습니다. 잔뼈가 굵은 분들이라 영화 쪽에 가서도 그렇게 빛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직접 출연하신 작품 수 다 기억하세요? 연극? 저는 숫자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50년 했으니까 평균 1년에 한 2편 치면 뭐 100편은 넘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국립에 있을 때는 또 계속 했기 때문에 한 150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영화도 한 10편 정도, 그렇죠. TV도 몇 편 했고. 몇 편 하셨고. 예. 그 연극 작품들 중에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유치합니다만 이건 정말 내 작품이다. 네. 뭐 그런 거라면. 그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건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여러 가지 저한테 영향을 끼쳤던 거는 이제 근래에 이윤택의 어머니. 예, 어머니. 또 이제 저는 모노 드라마를 몇 편 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셜리 발렌타인이라든가 또 뭐 근래 했던 뭐 홍매, 아버지와 나와 홍매, 네. 뭐 3월의 눈, 뭐 엄마를 부탁해, 가을 소나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네. 이윤택 선생의 어머니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우리 한 시절 전에 어머니의 얘기예요. 일제강점기를 겪고 전쟁을 겪으면서 원치 않던 결혼을 하고 자식을 전쟁통에 죽이고 그러면서도 굳건히 살아서 네. 또 자식을 키워내는 그 우리 한 시절 전에 정말 강건한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손숙 선생님의 어머니. 저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이윤택 씨 어머니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 예. 어머니의 얘기인데 그거는 아마 뭐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걸 16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공연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네, 매년. 왜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근데 사실은 우연이었는데 그때 1999년인가에 예. 첫 공연을 하면서 그때 극장장하고 선생님 20년을 이 어머니를 같이 하자 하시고 나면 여기 극장 마당에다가 선생님 동상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근데 농담 반 또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한 거가 계기가 됐고, 이제 그러면서 뭐 극장장은 변하고 그건 흐지부지 됐지만 예. 우리는 이제 그걸 해마다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데 20년은 아마 채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20년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관객이 없고 호응이 없으면 사실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작품은 할 때마다 정말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관객이 왔기 때문에 한 20년은 좀 너끈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이 특별히 내용적으로도 연기 면에서도 애착이 가세요? 그럼요. 딱 우리 어머니 얘기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겪었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창작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번역극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근데 창작은 만들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번역극보다는 어렵지가 않아요. 또 관객과의 그 소통도 예. 훨씬 쉽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은 그냥 내 작품. 이제 나중에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될 텐데. 모노 드라마라는 게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무섭죠. 그러니까요.
그 처음에 모노드라마를 하자고 그랬을 때는 죽어도 못한다. 근데 또 사실 은근히 또 좀 욕심도 났고. 우리나라의 모노드라마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추성웅 선생님. 예, 맞아요. 빨간 비트의 빨간 고백. 비트의 그죠? 고백. 예. 그걸로 굉장히 아주 히트를 쳤죠. 근데 여자로서는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셜리 발렌타인이라는 작품을 지금은 돌아가신 김동훈 선배가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걸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난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작품 읽어보니까 또 욕심도 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2달 연습하는 동안에 후회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걸 왜 하자고 그랬나.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럼요. 일단 대본 한 권을 혼자서 외워서 그렇죠. 무대 1시간 10분이면 10분을 아무도 없이 나 혼자서 그걸 끌고 가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속절없이 막을 내려야 되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담감은 정말 엄청나죠. 근데 이제 막을 올렸고 다행히 아주 대성공을 했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노드라마 제가 지금까지 4편을 했어요. 얼마 전에는 박완서 선생님의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운동권 학생을 잃은 어머니의 얘기, 또 이제 그 여자라고 위기의 여자를 또 만든 보바르 부인의 위기의 여자를 그분의 그 미개의 여자를 모노드라마로 만든 작품, 또 담배 피우는 여자라고 우리나라 김연경 작가가 쓴 작품, 제 4편의 모노드라마를 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너무 겁나. 담배 피우는 여자를 할 때는 잘하다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객석이 산울림이라 아주 작아요. 한 100명, 150명 되는 극장에 쫙 앉았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대사를 놓쳤어요. 저런. 근데 정말 황당한 거예요. 네. 근데 머릿속에 갑자기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게 이제 계속 담배를 피우는 역할이라 일단 담배를 한 대 딱 이렇게 피워서 물었어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섰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2번을 했어요. 관객은 조용하죠. 근데 한 몇 페이지 딱 뛰어넘는 어떤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풀어나갔으니까 한 3페이지는 뛰어넘은 거죠. 아이고. 관객은 모르죠, 그걸.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완전히 온몸에 진땀이 나는 거지. 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모노드라마 진짜 힘들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진짜 그 1시간 10분, 20분을 혼자서 그걸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갈 텐데. 선생님은 학생 가르치고 인터뷰하시고 라디오 하시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제 직업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고지식해요. 그래서 대본만 외워요. 대본만. 집에 가면 이 대본을 이렇게 이제 제일 힘든 게 대본 외우는 거거든요. 더구나 모노드라마는 대본 한 권을 완벽하게 외워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외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을 실어 넣어야 되고 거기에 포스를 둬야 되고 뭐 이거는 뭐 음악이 그러기 때문에 대본만 막 외우는데 이제 저는 그 젊을 때는 제가 조금 문학 쪽에 책도 많이 읽고 그랬기 때문에 그 외우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사실은. 국어 책도 새 학기에 받으면 한 달쯤 지나면 거의 한 권을 다 외웠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사를 외우는 건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죠. 그 감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대본을 계속 저는 잘 때도 이렇게 끼고 자요. 자다가 눈 뜨면 또 외워봐요. 그럼 어디가 딱 막히면 다시 불을 켜고 그걸 보고 다시 또 그거를 한 일주일을 합니다. 하고 나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머리에 들어오면 머리라는 게 참 신통한 게 그게 외워지면은요 어느 날은 컴퓨터처럼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딱 잃어버리면 몇 페이지에 어느 줄 그게 생각이 왜 안 나지?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은 거의 저는 그 치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봐도 순간적으로 저분이 누구지? 낯은 익은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정도입니까? 사람은 거의 못 알아봐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오해받으시겠네요. 오해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저는. 네. 아니 대본을 이렇게 잘해놓은 사람이 캐파시티가 한정에 있잖아요. 안면 인식 장애 이런 게 있답니다. 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오해하면 나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 이렇게 전화해서 인사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네. 나중에 내가 못 알아보면 꼭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무대에 있는 선생님을 뵌 게 사실 여러 차례입니다만 네, 고맙습니다. 가장 근래에 뵌 게 이제 아버지와 나와 홍매 네, 국립극장에서 하셨을 때 가슴 아픈 얘기죠. 예, 그걸 제가 봤어요. 거기 상대 역은 신구 선생님이셨죠. 네, 네. 자, 이제는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상대 역들과 연기를 하셨을 텐데 네, 네. 어떤 배우가 가장 이렇게 호흡이 맞는다, 죽이 맞는다? 근래에는 아마 신구 선생님이 가장 호흡 잘 맞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요 근래, 바로 요 근래에는, 세일즈맨의 죽음, 사랑별곡 두 작품을 연거퍼 이순재 선생님하고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순재 선생님하고도 뭐 호흡이 잘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 사실 좀 젊은 배우하고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는 또 정동환 씨하고 햄릿에서 정동환 씨는 크라운 왕을 하고 저는 이제 왕비를 했는데, 며칠 전에도 정동환 씨 만나서 우리 그 얘기하고 웃었어요. 우리 무대 위에서 키스도 했어요. 예. 그럴 정도로 맞춰야죠. 그 작품에 들어가면 옛날 작품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어떻든 그 작품에 몰두하다 보면 또 그 상대 배우하고 맞춰지게 되니까. 네. 작품 얘기 나온 김에 영화 작품 한 가지만. 네. 귀향. 네. 위안부 할머니들 소재를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거기에 출연하시게 됐는지부터 좀. 근데 그 감독이 그 작품을 한 10몇 년을 가시고 준비만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정말 온갖 곳을 다 찾아가고 많은 배우를 만나보고 근데 다 거절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 그걸 왜 거절을 당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의 아픈 얘기인데 우리 국민이 그걸 왜 자꾸 거절하는가. 그러다 이제 이 감독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고 그 작품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고 희곡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면서 울어본 건 제가 처음이에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독한테 전화해서 무조건 하겠다. 같이 하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정말 그 엄청난 고초를 겪은 할머니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죄 짓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그분들 뭐 덕분인지 몰라도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하자고 그랬는데도 그러고도 한 2년인가 3년을 못했어요, 제작을. 일단 돈이 없으니까. 제작 투자하는 데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근데 결국 생각해낸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인가 그거를 해가지고 매일 저한테 보고를 해요. 선생님, 오늘은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야, 그거 갖고 어떻게 영화를 하니? 저는 크랑크인 하는 날까지 이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감독이 뚝심으로 그거를 결국 몇 천만 원인가를 모아가지고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가면 저기 PD가 이래요. 선생님 돈 10만 원 남았어요. 정말 배우하고 그 스태프들이 거의 100명이 밥 먹어야 되잖아. 저는 밥 먹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쟤네들 저 밥값이 얼마야? 막 그런 생각 들어갖고. 그래서 어떡하니? 그럼 내일은 못 찍니? 그러면 한 이틀 있으면 또 선생님 어디서 몇백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또 촬영 시작했어요. 정말 눈물로 찍은 작품이에요, 그게. 근데 찍고 나서도 이제 또 이게 상영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없는 거죠. 상영관 잡기가 어려운 거죠. 없었어요. 아무리 갖고 가도 다 거절당했으니까. 특히 그 대형 멀티플렉스. 그거는 뭐 전혀, 아예 안 열어주죠? 안 열어주죠. 그래서 이제 그 후원자들이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그게 거의 7000명인가. 예. 이제 그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일단 후원자들한테는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필름을 들고 전국을 돌았어요. 네, 네. 돌면서 그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입소문이 나는 중간에 한일 위안부 그게 합의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망했구나. 전지 정말 그때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랬더니 우리 감독이 아니요, 선생님.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어쩌면 역으로 언론이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큰 이제 극장도 관심을 갖고 예. 열어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40몇 관밖에 안 열었어요. 근데 그게 사흘간 전표가 다 매진이 된 거예요. 그게 정말 국민이 도와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 열어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기적같이 그게. 예. 국민이 만들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이 지켜주신 것 그런 작품이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 할머니들의 어떤 그 사무친 그 원한이 네. 이 작품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출연료 받을 생각도 못 하셨을 텐데 못했죠. 나중에 출연료 좀 받으셨다는데 네. 그걸 또 다 기부하셨다고? 아니요, 그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감독이 저기 너무 미안해하면서 선생님 출연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거기다가 내 출연료 얼마도 저 소리는 정말 안 나오고 그리고 내가 뭐 이걸 출연료를 흥정해가면서 할 작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출연료 안 받겠다. 그랬더니 감독이 너무 미안해하길래 그러면 만약에 이 작품이 잘 되면 나한테 러닝 개런티를 주면 되지 않냐. 그럼 우리 그 기부하자. 네. 저는 그건 정말 이건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없다고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독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정말 기적처럼 이게 350만이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땐 정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 계약서도 안 썼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처음 시작하는 날 막 PD가 저녁에 막 이걸 들고 와서 거기 상영관이었었으면 이거 좀 써주세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계약서래. 야, 그거 써서 뭐하냐? 그랬더니 아, 그것도 쓰면 사인만 네. 해주세요. 네. 그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줬는데 네. 100만? 200만이 넘어가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때 내가 사인은 계약서가 뭐지? 참 사람 마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찾아보셨어요? 찾아봤어요. 네. 그러고도 그냥 잊어버렸죠.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전화가 와서 선생님 이게 이제 남아서 출연료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기부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입시 쓰면 우리는 안 되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두 모아서 그 나눔의 집에 이제 좀 갖다 드리고 예. 또 정대협에도 좀 보내고 그렇게 했죠. 우리 선생님께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예술이다.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돈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특히 문화 선진국일수록 그렇죠. 기초예술인 연극 이런 데는 공공의 지원이 네, 필요하죠. 그 연극계를 버텨내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또 우리도 사실 60,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는 연극계에 대한 공공의 지원도 상당히 많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많아졌죠. 예.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 말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돈으로 예술가들을 길들인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 아닌가요? 예. 돈으로 예술가들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장 그 사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시절, 어떤 역사를 봐도 돈으로 예술가들을 길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돈을 가지고. 예. 그거는 정말 지금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거를 그 젊은 아이들 그 몇 푼 가지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우리하고 친하니까 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정말 젊은 불쌍한 연극하는 친구들은 예. 그냥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
참. 너무. 그리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성이 없을 수가 없고.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느 시절에나 비판하는 게 문화예술이고 역할이고. 또 약간 진보 색채를 갖고 있는 게 문화예술의 속성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정부가 내버려는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너희 그래 그냥 너희 그냥 해봐. 그래서 그거를 관객이나 아니면 국민이 평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이 너희 틀려서 하면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힘이나 권력으로 그걸 누르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눌러지죠. 그렇죠.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 왜 그걸 모르죠? 우리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선진화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척도고 수준이고. 그렇죠. 예. 우리 사회 수준은 이제 그런 걸 용납 못 하는데. 전 이번에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광장 문화라는 게 새로 생긴 게 아닌가. 네. 그야말로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뭔가를 이뤄냈다는 거. 이거는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일이 아닐까. 우리의 수준에 대해서 저는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앞으로 계획은요? 저는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면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 네. 연극을 다시 짝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면 배역이 굉장히 줄어요. 활력이. 예. 그래서 그냥 선생님 무대에 대사 없이 서 계세요 해도 저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배역을 그거는 적으니까 안에 그런 건 절대 없고 그냥 무대에 세워만 주면 저는 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힘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무대 그만 서십시오. 그게 뭐 이제 관객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후배들하고 함께 하다가 제가 도저히 이제 힘이 붙여서 못할 때는 이제 내려가서 관객석에 앉아 있어야죠. 예. 이제 그냥 그렇게 물을 넣어가듯 사는 것 그거밖엔 좀 별 계획도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체력 좋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도 조금만 좋고 귀도 약간 좀 살짝 가는 것 같고 그러나 아직은 버틸만 그렇죠? 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연출가하고 작업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 젊은 연출가들 아주. 근데 젊은 연출가들이 잘 연락을 안 해요? 우리들을 겁내는 것 같아요. 저 선배는 어떻게 대접을 되지? 이런 배역을 주면은 안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네. 출연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 겁내는 것 같은데 나 불러줘. 나 그냥 와서 하려면 할 테니까. 네. 무대 위에서 그 대사 한마디 없어도 서 있겠다 그러셨는데 가급적 대사 많은 주인공으로 오래오래 뵐 수 있기를. 제가 이제 5월이나 6월에 모노드라마 나의 가장 나종 지내인 거 다시 공연을 해요. 예. 광주, 강릉. 근데 이제 제가 2년 전에 했던 작품인데 이 사람들은 선생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모노드라마 2년 전에 했던 거 지금 제가 어떻게 다시 외워야죠. 단추 누르듯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그거 연습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가슴이 좀 뛰죠. 연습해야 되니까. 계속 자주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정관용 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네. 저 이제 나이가 너무 들고 막 얼굴도 늙어서 TV 별로 안 하는데 정관용 쌤 하신다고 해서 제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니 얼굴 괜찮으시다니까 왜 그러세요? 정말 TV 비치기 싫어. TV에도 좀 가끔 나오시고요. 아무튼 무대에서 더 오래오래 많은 작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사 한마디 없어도 젊은 연출가와 마지막까지 무대에 서고 싶다. 이 말씀 갑자기 코끝이 찡해집니다. 네, 손숙 선생님 함께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